안녕하세요. 정민경입니다. 오늘은 삼국인물 열전 다섯 번째 시간이고요. 삼국의 여인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등장인물인 설신여는 진평왕 때 사람이었어요. 삼국사기 열전에 보면 설신여는, 그러니까 성이 설씨, 아까 집안이 설씨 집안인 거죠. 이름은 전하지 않고 설씨 집안의 여자, 설씨 계집아이, 설진의 딸은 율리 민가의 딸인데, 그러니까 일반 평민이죠. 미천한 가문의 외로운 집안이었어요. 근데 용모가 단정하고 마음과 행실을 잘 닦아서 사람마다 다 그 아름다움을 흠모하면서도 감히 함부로 하지 못했던 거예요. 각각 범접하지 못했는데, 진평왕 때 그의 아버지가 늙은 나이에 군에 편입되어 전국 땅으로 변경을 지키러 가게 되었다. 진평왕이라고 하면 선덕여왕의 아버지인데, 이때 고구려와 전쟁이 한참 많을 때거든요. 그런데 딸은 아버지가 노쇠하고 병들어서 천만 멀리 떠나게 할 수도 없었고, 가시면 돌아가실 텐데, 그렇다고 자기가 갈 수도 없고 여자니까. 그래서 홀로 이제 근심을 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량부의 소년 가실이 비록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의지는 고운 남자였는데, 이 가실이 일찍부터 설신여의 아름다움을 좋아하면서 그 미모의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행실의 아름다움도 좋아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어쨌든 감히 말을 못하고 있다가, 고백을 못하고 있었다가, 이 설신여 아버지가 군대 가는 문제를 듣고 설신여에게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비록 일개 약한 사내지만 일찍부터 의지와 기계를 자부하던 터이다. 그대 아버지의 군역을 대신하겠소. 그래서 설씨가 매우 기뻐하면서 아버지에게 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가시를 불러보고는 그대가 이 늙은이를 대신해서 간다는 말을 들으니 너무 기쁘고 또한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뭔가 보답을 하고 싶은데 만약 그대가 어리석고 누추하다 하여서 버리지 않는다면 내 어린 딸아이를 주어서 그대를 받들게 하고 싶네. 그대와 혼인을 시키고 싶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가실이 두 번 절하면서 감히 바랄 수는 없었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짜 원하는 바입니다. 하면서 이제 가실이 물러나와서 급한 마음에 혼인할 기회를 청하니까 설씨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인은 일륜지 대사입니다. 어찌 갑작스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미 하겠다고 마음을 허락하였으니 죽는 한이 있어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가 군역을 갔다 온 다음에 교대하에서 돌아온 다음에 나를 받아서 혼례를 치러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울을 절반으로 쪼개서 각자 한쪽씩 가지고 이것을 징표로 삼아서 뒷날 맞춰봅시다 했다. 근데 이 대목에서 그 당시에 거울이라고 하면 그 유리 거울이 나오려면 아직 한참 멀었거든요. 청동 거울인데 아무리 구리에 뭐 주석이나 이런 함량이 적다고 하더라도 저 청동 거울을 어떻게 잘랐을까? 이제 그런 의문을 잠깐 갖는 거죠. 근데 때마침 나라에 병고가 있어서 계속 전쟁이 이어졌던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교대를 시켜주지 못하고 가실은 6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가 딸한테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3년을 기한으로 했는데 지금 이미 그 기한이 지났으니 2배나 지났으니 너 다른 집으로 시집을 가야겠다. 그랬더니 이 설씨가 얘기하는 거죠. 지난날 아버지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기 싫었지만 가실과 약속을 했고 그리고 가실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 해 동안 군대에서 배고픔과 추위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적과 국경지대에서 병장기를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는데 마치 호랑이 아가리 앞에 있는 것과 같은지라 물리가 항상 염려되는데 그런데도 신의를 버리고 말을 어긴다면 어찌 사람의 정리겠습니까? 원문을 보면 역은 호구 가까이에 호랑이 입이지만 짐승이니까 호랑이 아가리죠. 호랑이 아가리 가까이 있는 것과 같이 항상 두려워요. 호랑이가 나타나거나 혹은 호랑이한테 물릴까?
이 귀신 시건 그 약속을 버리고 말을 어긴다면, 시건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인데, 말이라고 하는 건 지키라고 있는 건데 지키는 게 아니라 말을 먹어버린다는 건 말을 아예 안 지킨다는 얘기잖아요. 어찌 사람의 정의, 기 어찌 인정화 사람의 정리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딸이. 아무래도 아버지 명을 따를 수가 없으니 다시는 말씀하지 마세요 이러는데, 그 아버지는 이미 너무 장신이 늙고 그리고 정신이 맑지가 않아서 딸이 걱정스러운 거예요. 딸이 장성했는데도 배필이 없으니 걱정을 하면서 억지로 시집을 보내려고 몰래 마을 사람과 혼인을 약속한 거죠. 날을 정해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설씨가 완강히 거절하고 도망을 튀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가실이 가기 전에 놓고 간 그 말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쉬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이때 마침 가실이 교대되어 돌아온 거야. 그런데 6년 만에 온 가실이 형상이 모양이 삐쩍 말라서 초췌하고 거의 뼈만 남아서 옷은 거지꼴이, 집안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그때 가실이 앞으로 나가면서 깨진 거울, 그 청동 거울 반쪽을 던지니 설씨가 이것을 받아들고 소리내어 울고 가실이구나 하고, 아버지와 집안 사람들도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마침내 다른 날을 잡아 혼례를 치르고 가실과 함께 해로하였다. 이제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 둘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설씨녀라고 하는 이 아가씨가 부모에게 효도도 하고 신의도 지키고 이런 중심도 반듯한 이런 연인네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 인물은 효녀지은. 이 효녀지은 이야기는, 이 효녀 이야기는 삼국사기 열전에 나오는데요. 효녀지은은 한기부 백성 영권의 딸인데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러웠다.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어머니를 모시는데 나이가 32이 되도록 여전히 시집을 가지 않고, 시집을 못 가고 아침 저녁으로 문안을 드리면서 곁을 떠나지 않았다. 어머니를 모시느라고. 그런데 봉양할 거리가 없어서 어떨 때는 품도 팔고 어떨 때는 구걸도 하면서 음식을 얻어서 어머니를 모시는데, 그런 날이 오래되면서 고달픔이 이기지 못하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부잣집에 가서 몸을 팔아서 가진 게 몸밖에 없으니 종이 되기로 하고 쌀을 10여 성을, 열 몇 가마니를 얻은 거예요. 하루 종일 그 집에서 일을 해주고 날이 저물면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를 봉양해. 이렇게 사나흘이 지나는데 그 어머니가 말을 하는 거예요. 얘 이상하다. 전에는 밥이 겉으로도 맛이 달았는데 지금은 밥이 이렇게 좋은데 맛이 옛날만 못하고 마치 칼로 마음속을 찌르는 듯하니 이것이 무슨 일이냐. 원문을 보면 향식 이렇게 나와요. 향이 보통 향할 향인데 이때는 지나간, 그러니까 전에 먹은 밥은 추위감, 그게 아주 거친 밥인데도 달았는데, 금즉 지금은 식소, 이 음식이 비록 좋은데도 그 미가 부려서 그 전만 같지 못하다. 근데 거기다가 이 간심, 이 간과 이 심장이 마치 칼로 도려내는 것 같아. 시 하의냐, 하의야.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딸이 무슨 종이 됐다라고 하는 걸 모르는데 또 불구하고 그 밥을 먹으면서 그 며칠 동안 이상하다. 왜 전에 먹던 밥보다 훨씬 좋은 밥인데, 좋은 반찬인데 이게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느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고 묻는 거예요. 딸이 사실대로 구했죠. 어머니가 나 때문에 너를 종이 되게 만들었으니 차라리 내가 빨리 죽는 편이 낫겠다 이러면서 대성통곡을 하니 딸도 따라서 울고, 그 울음이 그 지나가던 사람들까지 다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효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효종랑이 지나가다가 이것을 봤어요. 돌아와서 부모에게 청해서 아직 나이가 어려서 자기 재산이 없으므로 그 집안의 곡식 백섬과 옷가지들을 갖다 준 거예요.
또 그녀를 산 주인에게 몸값을 주고 다시 양민으로 되게 한 거죠. 이 효종랑을 따르던 낭도 몇천 명도 각각 곡식 한 섬씩을. 그래서 갑자기 지은의 집에 몇천 석의 쌀이 생겨버린 거예요. 대왕도 이 말을 듣고 그 당시 진성여왕인데 벼 500성과 집 한 채를 하사하고 부역을 면제해 주었다. 그런데 이 진성여왕 때, 앞에 선덕여왕과 진덕여왕 때만 해도 신라가 한참 성장할 때라면 이 진성여왕은 통일신라 말기에 가장 어려울 때예요. 도적도 많고 반란군도 많을 때. 그래서 곡식이 많아서 위협하고 훔치려는 자들이 있을까 염려해서 병사를 보내서 지켜주게 하였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을을 효양방이라고 해서 널리 칭찬. 우리 신라에 이런 효녀가 있었네 하면서 그 미담을 당나라까지 알렸다. 이 효종랑은 당시 셋째 재상인 인경의 아들이었는데 이 왕이 보기에 참 나이는 아직 어리지만 애가 참 의젓하다. 그래서 그 왕의 형인 헝강왕의 딸을 주어서 아내로 삼게 했다는 거예요. 그 헝강왕은 진성여왕이 이전의 왕인데 이복 오빠기도 해요. 그래서 그 딸을 주어서 사위로 삼게 하고 그 사이에서 난 아이가 통일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이 돼요. 그런데 이 삼국사에 나온 지은의 이야기가 삼국유사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실려 있는 거예요. 지은이란 이름은 안 나오고 삼국유사 효선, 빈녀 양모, 가난한 집안의 딸내미가 어머니를 봉양하다. 이제 이런 제목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 효종랑, 아까 등장했던 그 효종랑이 여기 다시 등장해요. 남산 포석정에서 놀 때 문객이 매우 빨리 뛰어오는데 두 사람이 홀로 늦었다. 두 사람이 홀로 늦었다. 말이 좀 이상하네. 어쨌든 그러니까 아까 그 삼국사기에서는 효종랑이 직접 지나가다가 보고 들은 이야기였는데 여기서 이제 남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객이 말하기를 분항사 동쪽 마을에 나이가 20살가량의 여자가 눈먼 어머니를 안고 서로를 부르며 울고 있었다. 그 삼국사기에서는 지은이가 32살의 여자였는데 그리고 어머니가 눈이 먼 어머니다. 이제 이런 정보는 없었죠. 근데 여기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졌어요. 이야기의 개연성이 좀 더 높아졌죠. 이 지도는 지난 시간에 경주 낭산하면서 보여드렸던 지도였는데요. 보시면 그 지도 경주는 이제 동그라미는 이제 성이 있다는 표시고요. 성 2개. 그러니까 동그라미 2개는 성, 유성. 그리고 이 지도상에서 이 직선은 도로. 그리고 이게 직선 사이에서 이게 점 하나는 십리 이제 이렇게 되고 그리고 저 구불구불한 선은 개천이에요. 경주 북쪽에 북천이 흐르고 서쪽에는 서천이 흐르고 남쪽에는 남천이라고도 하고 문천이라고 돼요. 지금 저 지도 보시면 월성 오른쪽 그러니까 경주 오른쪽에 금성, 월성이 다 이제 신라시대의 왕궁이죠. 월성 밑으로 문천이 흐르고 문천교가 있었어요. 그 문천교가 바로 원효 스님이 원효가 빠진 그래서 설총을 낳게 된 그 다리가 바로 저 문천교예요. 저 남천 밑에 있는 산이 남산이죠. 그 남산에 포석정이 있는 거고요. 경주 시내 지도인데요. 지금 맨 가운데 첨성대가 보이죠. 첨성대 오른쪽으로가 월성이에요. 그 반월성이고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 보면은 그 안압지가 있는 월지가 있고 그 오른쪽으로 황룡사지가 있고 그 뒤에가 분항사야. 그 분항사지에는 지금 또 그 신라시대에 선덕여왕 때 만들었다고 하는 모전석탑, 그러니까 그 벽돌을 마치 돌처럼 잘라서 벽돌처럼 만든 석탑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같은 마을 사람에게 물으니 그 효종의 문객이 물었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 여자의 집이 가난해서 끼니를 구걸하여 부모의 은혜를 갚은 지 몇 년입니다. 때마침 흉년이라
문에 기대어 빌릴 수단이 어려워져 관아에 빌릴 수도 없어서 남의 집에 품팔이를 해서 곡식 30석을 얻어서 부잣집에 맡겨 두고 일을 하였습니다. 해질 무렵 쌀을 싸서 집에 와서 밥을 지어드리고 함께 자고 또 새벽이 되면 부잣집에 일을 하러 돌아가니 이렇게 며칠이 지난 거죠. 어머니가 말하길 옛날에는 거친 식사에도 마음은 편안했는데 근래에 이 향기로운 맵쌀에도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아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니 어찌 된 일이냐. 여자가 그 사실을 말하니 어머니는 통곡하고 그러면서 이 여자는 자신이 단지 부모를 이과 배를 보냐 그냥 식사를 드리기만 하면서 부모 앞에서 자기의 얼굴빛 관리를 잘하지 못한 것을 안색을 관리를 잘하지 못한 것을 한탄하면서 그 까닭에 서로를 안고 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느라 늦었습니다. 효종이 이것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곡식을 보내고 효종랑의 부모도 또한 의복을 보내고 효종랑의 무리도 천석을 보내고 그 일이 임금에게까지 닿아서 진성왕이 곡식 500성과 집을 하사하고 병사를 보내서 도적을 경계하였다. 여기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그 방에 깃발을 세워서 효녀가 봉양한 말이다 라고 하는 마치 조선시대의 무슨 정문처럼 이렇게 표시를 해준 거죠. 앞에 두 여인의 이야기가 그나마 좀 행복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였다면 이번에는 좀 슬픈 이야기, 도미 부인 이야기인데요. 도미 이야기는 삼국사기 열전에 전하고 있어요. 이 당시의 왕은 계로왕이라고 하는데 계로왕은 보시면 백제의 4번째 왕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초기여서 혹시 그 뒤에 후대 왕인 계로왕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먼저 도미전을 보시면 도미는 백제인이다. 평범한 백성이었는데 잘못 의리를 알았다. 사람 점잖았던 거죠. 그런데 그의 아내도 너무 아름답고 고왔을 뿐만 아니라 행실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그래서 그 소문을 계루왕까지 임금까지 듣고 도미를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대체로 부인의 덕은 정겨를 으뜸을 치는데 만약에 으슥하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달콤한 말로 유혹하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여자는 없을 것이다. 그랬더니 도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의 정은 알 수 없지만 제 처와 같은 여자는 비록 죽더라도 변함이 없을 사람입니다. 인지정은 사람의 정은 불가치야 측정할 수 없어요. 이 약신지천, 이 신하의 저의 부인은 수사무의, 비록 죽더라도 둘이 아니에요. 변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그러니 왕이 이를 시험해보고자 이를 핑계로 도미를 집에 못 가게 잡아두고 그리고 신하 한 사람을 왕으로 가장해서 변장시켜서 한밤중에 도미의 집으로 가게 해서 왕이 온다고 알고는 왕으로 가장하니가 도미 부인에게 내가 너의 아름다움을 오래전부터 듣고 도미와 내길에서 너를 취하기로 하는 내게 이겼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내일부터 궁인으로 삼을 것이니 지금부터 오늘 밤부터 너의 몸은 내 것이다. 그러면서 음란한 짓을 하려고 하자 부인이 말하는 거죠. 국왕께서 헛된 말을 하실 리 없으니 제가 어찌 감히 따르지 않겠습니까? 먼저 방으로 들어가서 계시면 제가 옷을 갈아입고 와서 모시겠습니다 하면서 여종 하나를 단장시켜서 들여보낸 거예요. 왕이 나중에 속은 것을 알고 노하여 자기가 잘못해놓고 노하여 도미에게 죄를 씌워서 어처구니없게 도미에게 죄를 씌워서 두 눈을 뽑아버리고 사람을 시켜서 끌어내서 조그만 쪽배에 싣고 강에 띄어서 보내버린 거예요.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을 쪽배에 싣고 그리고는 마침내 그 부인을 끌어들여서 강제로 취하려 하니 부인이 말하는 거죠. 이제 남편을 잃어서 혼자 머무른 스스로를 지킬 수가 없게 되었는데 하물며 왕을 모시게 되었으니까 이걸 어찌 어기겠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월경이어서 모실 수가 없으니
다른 날을 기다려서 깨끗이 한 다음에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걸 믿고 허락했는데 도망을 친 거죠. 강어귀에 이르렀어요. 근데 건널 수가 없어요. 하늘을 우러 통곡하는데 호련히 배 한 척이 물결을 따라서 다가온 거죠. 그래서 그 배를 타고 갔다가 천성도라는 섬에 이르러서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 다행히 아직 죽지 않고 풀뿌리를 캐워 먹으면서 근근히 살고 있었던 거예요. 같이 배를 타고 고구려로 갔어요. 고구려의 산산이라는 곳 아래 이르렀는데 고구려인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옷과 음식을 주었지만 끝내는 구차하게 살며 나그네로 떠돌다가 일생을 마쳤다. 라고 하는 말이 전했었던 거죠. 백제시대부터. 그게 고려시대까지 이어져서 삼국사기를 편찬할 즈음까지도 그 이야기가 전해서 이 이야기를 실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백제 여인 도미의 삶을 그렇게 해서 알게 되었는데 사실은 과연 이런 일이 정말 실화일까? 그리고 왜 이런 기사가 실렸을까? 이제 이런 거를 먼저 사실은 분석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고단한 여인, 그러니까 일반 백성으로 너무 뛰어난 여인의 비극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이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